멸종 위기종과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서 그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한국의 갯벌.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기 전부터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었던 갯벌. 이곳을 수십 년 동안 기록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텨. 돌이야. 아니야. 다시 잡아야 돼. 밑에 돌이 있었어. 채집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판단이 들어도 이 안에 돌이나 혹은 암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코어가 내려가다 멈추게 되면 결국 채집을 못해요. 석유 시추하듯이 시도하듯이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보통 이거 하나 채집하는데 1시간, 2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지금은 해양과 연안 생태계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푸른 탄소, 블루카본을 연구 중입니다. 멀티코어 샘플을 통해서 1m 정도의 퇴적물을 채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탄소의 양하고 그다음에 퇴적물의 양을 곱하면 이 1m에 있는 부피만큼의 탄소의 저장량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래전부터 숲보다 최대 50배의 탄소 흡수력을 가지고 있는 블루카본에 주목했던 연구진. 서해 쪽에 17년 동안 약 24개의 정점을 돌아다니면서 매월 6월에서 7월 사이에 조사를 진행해서 저희 연구팀은 17년의 자료를 또 갖고 있고 저희 특히 서울대학 해양저서생태학연구실은 그런 자료들을 계속 아카이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갯벌에서 채취한 퇴적물을 건조하고 분쇄한 뒤 열을 가해 유기탄소량을 분석합니다. 여기에 퇴적물의 밀도와 면적을 더해 탄소의 저장량을 알아내는 실험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강화도 갯벌은 현재 굉장히 높은 유기탄소 저장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우리나라 갯벌 면적으로 산정을 했을 때 연간 11만 톤 정도의 승용차가 내뿜는 탄소량을 저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로 한국 갯벌의 탄소 흡수 원리를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갯벌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갯벌 생태계를 연구하던 이들은 그 속에서 자연 생태를 모사할 수 있는 기술을 발견하게 되었죠. 아쿠아포닉스라는 것은 결국에 식물하고 어류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를 하는 거고요. 어류가 배설한 배출물이 식물한테는 자랄 수 있는 영양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태계 원리를 통해서 순환 원리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에 접목을 해서 둘 다 잘 자랄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험을 통해 양식이 어려운 해수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밝혀내고 염분을 견디는 식물종을 찾아내 농업과 어업이 융합된 아쿠아포닉스라는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해양 연구가 사실은 산업계로 진출하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쿠아포닉스 산업은 결국에 농수산 업계에 다 진출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얻은 이런 학생들이 얻은 지식들은 산업계로 충분히 이제 분배가 될 것이고요. 산업계로 진출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제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갯벌 연구부터 아쿠아포닉스까지 27명의 연구진을 이끌어가고 있는 김종성 교수. 그는 44년 전통의 연구실을 2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기록인데요. 이게 원래 가운데 요거 보시면은 저희 지도 교수님 정년 하실 때 전체 연구실 선 후배들이 다 모였어요. 요런 이제 과거의 저희 연구들을 보시면은 이 검은색으로 된 부분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 지금 고철한 멍해 교수님께서 쌓아왔던 자료예요. 요 하나하나 보면은 연도별로 어떤 연구가 있었고 그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다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14년 1981년 고철한 교수로부터 출발한 긴 연구의 여정. 17년이 쭉 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전무했던 갯벌과 저서 생태학의 길을 개척하며 남긴 치열한 연구 기록들은
지금도 제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학문이라는 거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가져야만 그 인정을 받고 결국은 시어리가 나오고 과학적 진보가 이제 담보가 되잖아요. 또 지도 교수님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한 분야를 하는 것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좀 쉽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갯벌을 공부하기에는 원동력, 어떤 그런 초심 같은 것들은 아직도 그 지도 교수님의 그 마인드, 그 새로운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개척, 이런 개척 정신에 근거해서 제가 쭉 이렇게 발전시킨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고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만드는 개척자.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낸 학생이 있습니다. 26의 스타트업 대표 김하연 학생이죠. 자유전공학부가 이제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들을 이제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진 학부인데, 기존 전공 외에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전공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학생 설계 전공도 있어서 실제로 이제 커리큘럼을 본인이 짜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학부예요. 3학년 때는 정보문화학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 컴퓨터공학이랑 시각 디자인 이렇게 융합 전공이에요. 조금 더 이렇게 현업에서 쓸만한 그런 실전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는 전공이라서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 경험들도 쌓고 또 이런 툴들도 많이 배울 수 있겠다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학교 밖 사회와의 연결을 탐색하던 김하연 학생은 그 답을 창업에서 찾았답니다. 이게 저희 팜플렛이죠. 그러니까 최종 산출물을 이제 또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다 보니까 또 떨리기도 하고 발표 준비하려고요. 140여 개의 업체 중 단 20개의 스타트업만이 선정된 학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발표의 자리입니다. 자, 그럼 김하연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부분은 결식우려 아동의 식사 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동급식 카드를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쓰는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좀 눈치를 본다거나 이런 심리적 낙인감이 있고,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다면 이런 낙인감이 없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인프라였었고, 2년 전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식사 지원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개설 후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영향력 있는 30대 이하 리더로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이 찬란한 시작은 일상 속 작은 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육봉사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6년 반 정도? 제 이제 멘티 중 한 명이 아동급식카드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급식카드를 실질적으로 좋은 복지제도지만 쓰기가 너무 여전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또 급식카드라고 하니까 나 또 결식우려 아동인 거 또 알아보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낙인감도 두렵고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복지와 사회적 시선 사이 갈등하는 아이들을 위해 만든 기술이었죠. 그렇게 급식카드를 온라인화하자 많은 가게들의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느꼈던 건 뭔가 아이들도 되게 필요로 하고 돕고 싶은 그런 지원해주는 어떤 착한 가게나 기업이나 기관들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찾고 있지만 굉장히 그 거리감이 멀다 보니까 이거를 기술로서 내가 좁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잘 사장님들한테 또 소개를 해서 우리 나비 가게들을 다 전국적으로 좀 확산을 할 수 있을지. 쭉 가게로 쓰는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과 조용히 손길을 내밀고 싶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따뜻한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죠. 여기다가 사장님이 이제 온라인 결제할 수 있게 이제 인프라 열어놓고 또 그 공공뿐만이 아니라 이제 민간에서도 다양한 지원들이 있잖아요. 기업 사회공헌이나 착한 가게들, 사장님들의 어떤 할인 그리고 일반 그런 후원금들이 있을 텐데 요것들을 이제 쿠폰으로 해서 보태 쓸 수 있게 플랫폼 인프라 제공하고 있어요. 네. 급식 지원을 넘어 복지가 닿지 않는 작은 틈을 채워주는 기술로 AI를 접목해 학생들의 식사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인별 돌봄 시스템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죠. 사회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결심이 큰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약 3만 명의 이용자 수와 전국의 6만여 개의 가게를 연결해주며 30만 건의 따뜻한 한 그릇의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복지야말로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일한 자원이 있어도 이 기술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일종의 분배 전달 체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더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복지가 단순히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존재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말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의 의미를 더 잘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배움이 경계를 허물고 세상을 향하면 사회엔 희망의 가능성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회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현상을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단순히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대학이 양성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 서울대학도 최근 융합교육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육의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배움과 가르침도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진화해야 합니다. 학문 간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탐색과 고민을 통해 학교는 지금 융합의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저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전히 저희가 해야 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고, 물론 도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생각은 도전을 하는 삶을 살았으면 해요.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걸 좀 해보고, 그럼 그 경험들을 활용을 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그 결과물이나 성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들은 우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학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실패를 통해서 멋있는 우연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고, 그러한 환경이 생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대학교가 그러한 환경을 잘 제공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